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진도 마지막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요게 내용이 살짝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자,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If you already know, 네가 만약에 안다면 How the story goes,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 건지 네가 만약에 안다면 We read it, 너 그걸 읽을 거야? 즉 미래를 안다면 어떡할래?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 글의 주제는 테드 창의 Story of Your Life이며 시간의 본질과 자유의지 그리고 언어의 수행적 역할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다룬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의 중간을 따온 건데 저도 뭐 이걸 다 읽진 않았지만 여기 처음에 이제 엄마가 아기한테 너는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면서 이제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엄마가 그 헤타토드였나요? 헤파토드였나요? 네, 어쨌든 헤파토드라고 할게요.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이 헤파토드인들의 언어 방식을 이미 배운 상황이었어요. 즉, 언어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식 자체가, 인식 자체가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이제 다 똑같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다 똑같아져 이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얘기가 펼쳐져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시면 편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가 할게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다뤘냐? 언어가 우리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기억나나요? 어, 미래, 미래 시제가 없는 언어, 약간 그 중국어 같은 거죠, 그죠? 얘네는 저축이 더 많아졌잖아.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한 그냥 단적인 예일 뿐이고 저축이 올라갔다라는 그냥 한 현상일 뿐이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약간 이 글은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왜냐면은 중국어가 그렇다고 해서 미래 시제가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쵸?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미래라는 게 중국인들한테는 미래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극단의 영역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 헤파토드인들이라는 애들은 아예 이 언어 자체에 과거랑 현재랑 미래가 나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 일체형이니까 이거 자체가 이 헤파토드인들한테는 지금 겪는 일, 지금 겪는 일, 즉 이 현재 상황이 과거이자 미래이자 다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래라는 게 따로 없어요. 과거가 따로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뭐냐?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러니까 뭐 이 드라마를 막 안 봤을 수는 있겠지만 뭔지는 알잖아. 그 송중기랑 나오는 거. 송중기가 미래에 와가지고는 모든 일을 걔는 다 알고 있잖아. 그런 상황인 거죠. 송중기는 미래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막 IMF가 뭐 터진들, 아니면 뭐 어떤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간들, 추락 사고
비행기 사고가 난들 무서워할까요? 그런 감정이 없겠지. 안 무섭겠지. 왜냐면 이미 다 일어날 거 알고 있었는데, 그죠?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까지 다 알고 이게 다 하나로 통합된 거죠. 통합된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저 헤파토드인들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왜 우리는 알 수가 이해할 수가 없냐면은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가 않았잖아. 그들의 언어 이걸 배우지 않았잖아.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도 한국말이잖아요. 그쵸? 한국말이잖아.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느끼는 방식을 배우려면 이 소설에 나오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헤파토드인들의 언어를 써야지만 이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글로 저 헤파토드어로 말을 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 글로 배우려고 하니까 약간 어렵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컨셉 자체는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그 또 다루는 게 뭐 자유의지가 있냐, 그러니까 있냐 이제 없냐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이 사람들의 미래를 다 알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거스르지 않게끔 행동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잖아. 그러면 이거 자유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점에서는, 인간의 눈이야, 인간. 인간의 눈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인간의 이 눈이라는 거는, 저 똥손인데 이 인간의 눈이라는 거는 이미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래가 있으면은 내가 그런 거 적혀진 대로 안 해버리면은 내가 자유의지로 바꾸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인간의 입장으로 헤파토드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속이나 글 속에는 미래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헤파토드인은 미래가 없잖아. 왜냐면 미래랑 과거랑 다 현재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건 그냥 현재를 알고 있는 것 뿐이고 걔네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자체가 다 미래야. 그러니까 미래인데 미래를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자유의지가 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미래가 있는 세상에서만 자유의지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가 있다고 믿으니까 그걸 바꾸냐 안 바꾸냐 이 내 자유의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의지가 없는 애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미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곧 움직이는 게 미래야. 동시에 그냥 미래고 현재고 과거야. 그런 입장에서는 내가 뭐 거스를 것도 없는 거죠. 이미 미래가 없으니까 현재 내가 움직이는 대로니까. 그런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자꾸 맵에서 띠를 도는 것 같잖아.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로 이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는 사고 방식 자체가 이미 얘네 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헤파토드인들의 언어를 배워야지만 이게 인간이 이해가 가능한 거죠. 약간 이 느낌을 갖고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으로 다뤄봤던 게 이제 시간의 본질.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본질이라는 거는 헤파토드인들한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같다. 사실 이 설명도 인간에 의한 설명이에요. 왜냐면 얘네들한테는 이 과거나 미래라는 게 없어. 없는 걸 자꾸 같다고 하면 얘네들은 뭐 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인간의 입장에서의 설명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다. 이게 이제 헤파테드인들의 이제 시간의 본질인 거고, 그럼 자유의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있는 거고, 즉, 그 헤파토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지. 이미 자유의지를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관점인 거죠. 그리고 언어의 수행적 역할, 또 언어의 수행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말해줘. 얘네는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즉 미래를 실현하는 거라고 하잖아. 그쵸? 당연한 거죠. 걔네들은 즉 언어라는 거는 이 언어로 인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왜 수행적 역할이 되냐?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라 미래가 있지만 얘네는 현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뭔가 행동하면은 그냥 다 현재로만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지.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현실이잖아. 얘네 입장에서는. 이해 하시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글은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지식과 자유의지를 관계를 탐구하며 언어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현실을 형성하는 수단을 사용된다. 즉, 언어가 단순한 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입장이죠. 그리고 현실을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거는 이제 헤파토드린들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혹시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지 못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은 이 생각 하시면 돼요. 기독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저는 참고로 이제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되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죠. 그분은 다 계획이 있잖아. 그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내가 뭘 하든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줬다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 약간 하나님이 약간 뭐 이거 기독교를 절대 비방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간 헤파토드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모든 게 다 미리 계획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리 계획이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과거랑 현재랑 미래랑 같은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미리 계획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내가 오늘 뭐 백화점에 갔어. 백화점에 가서 흰 옷을 살까? 아니면 검정 옷을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그지? 어. 근데 나는 흰 옷을 살려다가 검정 옷을 샀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를 내가 흰 옷을 살 수 있었는데 검정 옷을 산 거는 내 의지잖아요. 그쵸? 내 의지로 미래를 선택한 거잖아. 흰 옷의 미래랑 검정 옷의 미래를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인간의 시점에서 그런 거고, 이제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아니, 그거 이미 내가 계획해놨다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야, 그거 네 의지 같지? 이미 나 이거 다 계획해놨는데, 나 이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도 인간의 용어로 빌려서 써서 계획인 거지. 그냥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그냥. 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가라사대 이러면 하나님이 말하면은 다 뚝딱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거의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면 돼. 헤파토드인들이. 내가 절대 뭐 하나님을 뭐 모독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적인 의미인 거죠.
신의 관점에서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니까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네요. 이거 뭐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시죠. 신의 관점입니다. 신의 관점.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거 아니야. 너 내가 이미 다 정해놨어. 너 자유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가 없는 거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게 그 현실이야.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의지라는 거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의지가 있는 거 아니고 will이잖아, will.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럼 의지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백날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봤자 그냥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봐봐. 우리는 잘 생각해봐요. 앞에 강물이 이렇게 있어.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생각해보지.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미래를 상상해보잖아. 근데 물 때문에 못 걸어가. 못 걸어가잖아. 그쵸? 못 걸어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 좀 걸어가고 보는 거야. 그러면 물이 갈라지는 거지. 그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다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고.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제약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미래라는 거를 상상하게 됨으로써. 그리고 과거라는 거를 떠올리게 됨으로써 이제 후회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후회라는 감정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후회라는 감정이 생기는 거지. 왜냐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과거가 있으니까 후회가 있잖아. 이제 하나님이나 헤파토드인들은 과거가 없으니까 후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가. 아기의 상태가 부럽다고, 현재만 인식하는 아기의 상태가 부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면 아기는 자기의 의식이 생기고 뭔가를 배워서 과거를 떠올리잖아.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막 가다가 뜨거운 걸 만졌더니 손이 데었어. 그게 이제 과거가 됐잖아. 그런 경험이 생기고 이제 자기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내가 왜 그랬지 후회를 하는 거고. 또 미래라는 것도 뭐예요?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떠올리잖아. 그런 게 없이 아기들은 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 의식 자체가 없고. 그게 이제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화자는 야, 너는 이미 헤파토드인들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다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이 상태를.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시간의 비선형성이라는 거는 이제 말했다시피 미래, 현재, 과거 이게 다 똑같은 거다라는 거고 언어의 수행성이라는 거는 말했다시피 미래나 과거가 없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다 현재에만 벌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파토딘들은 언어를 소통의 수단뿐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 행동의 일환으로서 사용된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 현실을 실현한다. 아니, 쌤, 그러면 내가 이 현실 실현 안 하고 싶으면은 언어를 안 쓰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기는 거죠. 왜냐면, 나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데, 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게 미래가 곧 현재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미래가 곧 현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미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미래를 알고 있다, 과거를 알고 있다, 이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걔네들한테는 그게 그냥 현재라고, 현재.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미리 알면서도 말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성립되는 수행적 언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미리 알고 있다는 것도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인 거지.
헤파토드인들의 관점에서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떠나서 그냥 생생하게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미리 안다라는 관점 자체가 이미 미래를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인 거야. 이 설명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 거지. 파소드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그런 언어조차도 없을 거라, 그런 단어도 없을 거예요, 사실. 헤파토드의 단어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지. 마치 중국인들이 뭐 외삼촌 이러지만 미국 애들이 뭐 외삼촌 이런 거 없잖아. 그렇듯이 단어 자체가 아예 없을 거라. 헤파토드의 단어는. 의지라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있는 건데, 걔네는 그게 현재니까 아예 미래라는 게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미래를 아는 주인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통해 행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지식과 자유의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통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헤파토드인들은 그게 그냥 지들의 자유의지인 거야. 근데 이건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그냥 걔네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학적 질문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는 시간의 비선형적 관점과 맞물리며 주인공은 미래를 알면서도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경험하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하나다. 예. 현재도 하나고, 물론 당연히 현재도 하나고. 근데 이제 인간의 언어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미래를 알고 있고, 뭐 과거와 미래가 하나다 하는 거지만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건 과거를 알고 있는 거고 현재를 알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헤파토드 언어와 인간 언어의 차이. 헤파토드들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알지만 그들의 언어는 그 지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돼요. 왜 실현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그죠? 미래에 행동하는 게 곧 현재 행동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왜냐면 미래, 현재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행동하면은 그게 그냥 꼭 실현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자,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이걸 딱 짚고 넘어가자면 인간의 선택과 운명에 대한 복잡한 질문.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의지라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있는 거예요. 근데 헤파토드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없는 거야. 그냥 얘네가 행동하는 게 곧 자유의지고, 그거는 뭐랑 일치하냐? 미래에 벌어질 일과, 그러니까 미리 쓰여진 어떤 미래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거는 곧 현재랑 일치하는 거고, 과거랑 일치하는 거기도 하죠. 얘네들한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헤파토드의 사전에는 없을 겁니다. 의지라는 말 자체가 없을 거라고, 애초에.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같이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쭉 다 뭐냐. 나는 뭐 네가 뭐 울 거고, 뭐 몇 시에 뭐 젖 먹일 거고, 아기 냄새가 날 거고, 이거 미래의 일을 알고 있다는 그런 엄마의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부분은 여기죠. 어, 인판트라는 게 이제 유아잖아요. 유아. 아기잖아요. 아기. 유아인이 아니라, 유아인이 아닙니다. 아기입니다. 엥. 그게 이제 unable to speak이라는 얘기니까 infant라는 자체가 이제 아기가 말을 못하는 건데 but you will be perfectly capable of saying one thing. I suffer. 나는 괴롭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를 부러워하냐. 아니, 아프면은 아프다고 얘기하고, 젖 먹으면 기분 좋다고 얘기하고, 얘네 반응이 즉각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은 아니잖아. 안 하잖아. 내가 아프다고 하면은 애기들은 우리 엄마가 걱정할까? 혹은, 내가 왜 아프다고 했지? 이런 예상이나 이런 후회가 없죠. 완전 갓난 애기들은. 왜요? 얘네는 그냥 현재를 사니까. 현재를 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그냥 그대로, 현재 느끼는 그대로 행동하죠, 얘네들은. 고민이 어딨어, 얘네가. 애기들인데. 그러니까 완전 애기, 막 한 살, 막 이럴 때. 한 살, 막 아니면 태어나서 막 생후 몇 개월, 이럴 때. 그래서 얘기하죠. At the stage of your life. 네 인생의 시기에는 there'll be no past or future for you. 너를 위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얘네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바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바로 현재가 니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현재의 시제에 항상 살아간다. 그거를 이제 화자는 enviable state, 부러워하는 거죠. 부럽겠죠. 얘는 뭐 엄마는 이제 헤파토드인들한테 이제 배워가지고 알게 된 건데 애기들은 저절로 그렇게 사니까.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헤파토드인들에 대한 어,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을까 봐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아기들이 현재를 살잖아. 그게 이제 헤파토드인들도 현재를 살고 이제 그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엄마. 자, 그래서 여기 써놨죠, 그죠?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이 coincide 굉장히 중요하죠. coincide. 일치한다 이런 뜻이죠. 뭐랑 일치하냐? history, 뭐야, 이거. 히스토리 이벤트라. 뭐야, 이거. 얘네. 죄송합니다.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미래나 아니면 과거에 그냥 벌어지는 일들. 그냥 어떤 사건, 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래나 과거에라고 말한 순간 이미 헤파토드의 관점은 아닌 거예요. 인간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들의 액션이 곧 뭐랑 똑같아요? 히스토리스 이벤트랑 똑같은 거지. 네, 됐죠? 그래서 그들의 의지 자체가, 그들 동기 자체가 그 역사의 목적이랑 똑같은 거야. 당연하죠.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이게 능이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의 행동 자체가 역사의 행동이고 그냥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역사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니까. 일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인사이드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코인사이드. 자, 그래서 they act to create the future. 걔네들은 마치 이 미래를 창조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죠? 그리고 to enact chronology. 어떤 연대기, 즉 역사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 다 똑같다 이런 거죠. 자, freedom isn't an illusion. 자유가 환상이 아니다. 즉 뭐예요? 자유가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It's perfectly real in the context of sequential consciousness. 이 순차적인 의식의 맥락에서, 즉 시간의 순서가 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누어져 있는 곳에서는 뭐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왜냐면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내가 검정 옷을 살지, 흰 옷을 살지. 이거는 내가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 아직 안 샀잖아, 이 옷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면, 언어에. 이걸 다 인식을 한다면. 근데 얘네들한테는, 헤파토드인들한테는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도 없는 단어고 미래도 없는 단어야. 즉, 현재밖에 없어. 그런데 자유의지가 어디 있겠냐고. 그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Within the context of simultaneous consciousness. 즉, 뭐예요? 헤파토드인들의 생각이죠. 그죠? 그게 freedom is not meaningful.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 자체가 이미 인간의 관점이지만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의미가. 의미가 없고 얘네 사전에도 없을 거라고. 사전에 등록된 단어가 아니라고 자유라는 게. 그러나 뭐도 아니다라는 거야? 강제도 아니지. 왜? 뭐 강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It's simply a different context. 다른 의미다. No more or less. 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하는 설명이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죠? 이 그림 뭐 교과서에서 봤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고개를 뒤로 돌려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코고, 이게 할머니의 턱이고 약간 이렇게 보이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자의 턱이고, 여자의 코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한쪽을 내가 보고 있어. 이걸 여자로 보고 있으면 할머니가 안 보이고, 이걸 할머니로 보고 있으면 여자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이게? 내가 미래나 과거를 의식하고 있으면 헤파토드인들을 절대로 열 수 없고, 헤파토드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땐 미래나 과거가 있는 거를 인식할 수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자, 보시게 되면 미래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의미가. 반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미래는 확정될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는 자유의지와 운명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며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미래를 미리 아는 것과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더 보시면은,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뭐, 헤파토드인들이랑 얘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헤파토드들이 familiar with, 알고 있어요. 친숙해요. The conversation's eventual outcome. 그 사건의 이 결과를 알고 있어. 왜? 얘네는 이제 현재가 곧 미래니까. 이제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좀 자주 할게요. 왜냐면 헤파토드인이 내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뭐 미래라는 단어조차도 얘네들한테는 없다고. 그죠? 같은 거니까. 미래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을 거야. 현재밖에 없으니까 얘네들한테는. 아, 저 죄송해요. 자꾸 이거 강조해서 미안한데 이런 설명이 더 이제 와닿겠네. 그냥 얘네 입장에서 현재밖에 없는 거야. 현재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미래도 현재랑 미래랑 과거가 다 같다라는 거지. 걔네 입장에서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they still participate enthusiastically. 그쵸. 이게 현재를 살아가는데 걔네가 무슨 열정적으로 안 할 이유는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네의 언어적 특성이 이제 performative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수행적 기능을 한다는 거지. 수행적 기능. 즉, 내가 어, 말을 하면은 말을 하면은 그건 이제 곧 행동하는 거다. 그래야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거는 only by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그 말을 함으로써만 이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먼저 하잖아.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게 걸리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한 다음에 5초가 걸린다고 쳐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왼팔을 올린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 패턴은 즉 5초가 지나고 생각한 뒤 5초는 지나고 그 다음에 왼팔을 올렸다고 쳐봐. 나 왼팔 올려야지 이러고 5초 뒤에 팔을 올렸다고 쳐보세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시간을 선형적으로 보고 있는, 즉,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 5초라는 딜레이 시간이 없다고. 왜요? 5초 뒤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선 미래잖아. 5초 뒤에 미래. 이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바로 행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곧 행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딜레이가 없는 거야, 인간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우리가 말로 입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야지 말이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막 가끔 생각 없이 말했다라고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했으니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로 튀어나왔다는 건 이미 얘네 입장에서 행동이랑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딜레이가 없다고, 딜레이가.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라는 것도 특정 행동이에요, 특정 행동. 입 밖으로 내는 것도 우리의 입의 구조가 움직여가지고 근육들이 운동을 해야지 말이 나오는 거잖아. 하다못해 우리가 혀가 없으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혀가 운동을 해야지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움직이는 건 우리의 생각이잖아. 이게 셋 다 벌어지는 일이 다 동시에 일어난다고. 시간 자체가 없다고 얘네들한테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곧 어떤 생각이 드는 거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지. 말이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력에서 또 똑같이 나오죠. With performative language에서는 말하는 게 행동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performative이라는 거죠. They use language to actualize. 걔네들은 언어를 실현시키려고 한다는 거지. 언어를 어떤 행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는 거지. 왜 그래요? 왜 어떤 점에서 멋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는 검사라고 칩시다. 내가 어렸을 때 꿈이 검사였어요. 한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검사가 꿈이라고 내가 말을 해. 나는 검사가 꿈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사이에 고민이라는 걸 하잖아요. 고민이라는 게 그런 게 없다니까 얘는. 말하는 순간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는. 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잖아. 그대로 바로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과거가 있거든. 아, 내가 뭐 해봤는데 안 됐거든. 아, 내가 해봤는데 난 그 정도 실력 아니야. 라는 일이 있거든. 그리고 미래가 있거든. 내가 그 정도 시간 투자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미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딜레이들이 있는 겁니다. 딜레이들이.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그냥
생각 그 자체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헤파토드인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했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가장 확률 높은 싸움인 거지. 우리가 물론 우리 언어에는 이미 과거와 미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100%라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되겠지만 이 짓을 하면은 생각하는 즉시 행동하는 짓을 하면은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책까지 뭐 읽어볼 시간은 없겠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묻지 말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순수 번뜩이는 생각 있잖아요. 번뜩이는 생각. 이거를 이제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신의 선물. 이거를 어떤 신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신의 영역을 방해하는 건 뭐냐? 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은 이제 사고라고 얘기해,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 할 때가 아니라 그 사고 과정 할 때 그 사고.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 거지만 이 사고는 나쁜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우리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들면 이제 그 사고 과정에 대해서 잘못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지. 왜? 과거 사건에 의해서. 아, 이거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이 쌓여서 이 생각대로 못하라는 거지. 못하는 거지. 딱 우리한테 찾아오는 이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왜냐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신이 주시는 선물 같은 거야.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생각을 잡을지는 그건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만 가지 중에서 우리의 꿈과 가장 신나는 것들 중을 잡으면 되잖아. 5만 가지 중에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되게 재밌고 신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가 이미 과거에서 한번 실패해봤거나 기분 안 좋았던 걸로 부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면서 점점 가능성 있는 것들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 엄마 말 듣고 공부해야지. 왜? 공부 안 하면은 엄마도 혼났던 그런 과거가 있으니. 이해 가시나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할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쳐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치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막 이제 엄마가 이제 책을 읽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나는 뭐 읽을 거야. 그 다음 골디락스는 엄마 곰의 죽을 시도했지만 그것도 그녀가 싫어하는 시금치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뭐냐면 내용을 일부러 잘못 얘기한 거지. 엄마가. 그러면은 아기가 이제 손을 책 위에 올려가지고 제대로 읽어 이러는 거지. 왜냐면 이제 이게 원래 책 내용이랑 다르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한다는 거지. 응? 나 제대로 읽고 있는데? 애기가 아닌데 나 그거 알고 있는데 이미 나도 미래 알고 있는데 그게 이야기가 진행 방식이 아니야 이러면은 엄마가 이제 묻죠. 그러면 이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데도 내가 왜 읽어줘야 돼? 너 이미 다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듣고 싶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재를 살고 있는 거죠. 현재를 살고 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즐긴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관점이잖아요. 과정이라는 거는 그 시시각각의 현재의 관점이고. 아니, 근데 헤파토드인들은 이게 같다니까? 그냥 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래를 즐기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어,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이는 미래의 결말을 알고 있음에도 그 과정을 즐긴다. 지금 뭐예요? 현재를 즐긴다는 얘기죠. 그게 곧 미래를 즐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이는 이야기의 결말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거는 현재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즉, 사실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즉, 자기가 재밌는 이제 생각이라고 드는 거를 그냥 재밌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미래를 살고 현재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말로 뱉으면서 현실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스펠링 점수. strikes 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생각 같은 거예요. 나를 쳤다잖아요. 쳤다. 아니면 스치고 지나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약간 우리 한국말에서 나는 이제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think잖아. 이 think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 사고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미국인들의 시각에서는 언어적 그 사고에서는 나를 치고 지나가는 거야.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은. 예. 생각이라는 거는 나를 찾아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고입니다, 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사고예요. 그리고 문득문득 무슨 생각이 나를 찾아오잖아. 그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이걸 잡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를 하는 거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근데 어떤 거를 잡는지는 사람마다 자기가 여태까지 어떤 프로그래밍, 어떤 의식적 프로그래밍, 과거에 의해서 생겨진 어떤 의식적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은 그냥 다 놔버리는 거지.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지, 계속. 여러분이 막 시험에 망쳤어. 그럼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걸 이제 불교적 용어에서는 이제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 이게 심해지면 여기에만 너무 이제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걸 집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은,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집어놓은 문제가 있을 텐데, 음? 아니, 왜 집어놓은 게 없지? Story of your life. 네, 뭐 어쨌든 간에 같이 한번 봅시다. 헤파토드 랭귀지의 이제, 어, 주요 기능이 뭐냐. 얘네들이 이제 그 실현, 현실화 시키는 거였죠? 거기에 관련된 게 어디 있어? 네. actualize 이벤트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만한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Why does the protagonist, 주인공이지, 그래, 주인공, choose to follow through with events she already knows will happen?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왜 follow 하려고 했냐, 이 얘기죠,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거를 follow 한다는 거는 그냥 현재를 즐기고 싶으니까. 자, A번부터 보시면 She can change the future.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아니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아니고 She accepts the future and embrace both joy and pain. 그렇죠. 받아들이는 거죠, 미래를.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만한 게 제가 원래는 이거 수업 준비를 할 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왜 갑자기 표시가 없어졌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잘 내가 꼭 같이 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How do hypotheses view time compared?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어떻게 보냐? 미래랑 현재랑 다 똑같다 이렇게 보겠죠. They experience time linearly. 이게 선형적인데 이건 아니겠지, 당연히.
어, 그렇죠. 걔네들은 이제 single, simultaneous 다 동시에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free will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니까 한번 봅시다. 주인공의 지식, future say about free will. free will이라는 거는 이건 아니고 free will and predetermination coexist despite the future. 자유의지와 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맞죠, 그죠? 의무로 하는 거 절대 아니었죠. The future is entirely flexible. changeable, change 절대 안 된다고 했고 free will does not exist in the hypothetical universe. 아니라 그랬죠. free will이 exist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의미가 없는 것일 뿐이지. 자, performative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In the story, why is language considered performative? 왜냐면 걔네들은 어디 있어요? Because it directly impacts and creates reality. 현실에 바로 영향을 미쳐버리죠, 그죠? 그리고 2번은 사실 2번도 그럴싸하지만 뭐 소리를 뭐 크게 지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얼라우드가 좀 약간 치사하게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what aspect of time allows separatists to act with knowledge of future? 이거 아까 봤던 비슷한 문제들이고. 자, 어디까지 봐야 돼? 10번 보시면 how does. 네, 이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이 문제 자체는. 제가 설명한 것들을 다 이해하셨다면 딱히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왜 다 없어졌지? 잠깐만. 이따가 것도 설마 다 없어졌나? 이건 뭐야? 왜 없어졌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번도 보시면, 저도 읽으면서 볼게요. 원래는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미리 다 체크를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세요. 그렇죠. 어, 헤파토드인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걔들은 인간의 것을 이제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인간의 시간적. 자, 그래서 그들은 do not experience time as a linear progression. 자, 그럼 linear progression은 당연히 인간의 것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but rather see all moments simultaneously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이제 헤파토드인들이죠, 그죠? 자, 그건 의미하는데 they can act with full awareness. 다 알고 있다. Both past and future. Their actions are not based on individual moments but are shaped by an overarching understanding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러한 독특한 인식에 뭐라고 불리냐면은 뭐라고 불리겠어요, 그죠? 당연히 simultaneous라고 불리겠죠, 그죠? 그런 거고 또 봐야 될 거를 보면은 2번도 봅시다. 자, 아까 전에 무슨 색으로 했었어? 헤파토드를 노란색으로 했었죠? 자, 헤파토드니까 노란색. 헤파토드는 not just a way to communicate ideas. 그렇죠. 그냥 그러면 communicate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건 인간들이겠지. 대신에 걔네들의 랭귀지는 tool to bring about action.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bring about action 하는 도구다. 이제 인간 말고 이제 헤파토드인만 노란색 칠게요. 자, 그래서 speaking itself creates reality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걔네들의 랭귀지는 fulfill future 한다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they already know will occur. In this sense, their language is entirely performative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6번을 봅시다. 자, 헤파토드인들한테는 time이랑 free will이 not opposing이라니까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They do not act out of free will in the way humans understand it. 인간이 이해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but their actions are not predetermined either. 걔네들이 다 뭐 완전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걔네들이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의 선택이란 동기가 aligned with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죠? Natural flow of history.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y exist in harmony.
조화롭게 있다라는 거죠. Events that are destined to happen. Thus, their actions, 미래 그 일어날 일의 목적이랑 현재랑 같은 거니까 동시에 일어난다가 맞겠죠. coincide는 아닌데, coincide. start with 이렇게 돼가지고 coincide 이 정도 하면은 네, 이 정도 같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눈 감고 계시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다 끝났고 네, 앞을 봅시다. 또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눈 좀 감고 있어요. 어디 봅시다. 내려보겠습니다. 아니 저거 왜 표시하는 게 날라갔어? 억울하구만. 이거 뼈 얘기했네. 뼈 에펠탑. 아씨 언제까지 내려가야 돼 이거. 됐다. 네,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게 우리 뼈랑 이제 에펠탑이랑 비슷하냐? 이제 이런 거 묻고 있죠. 잠깐만. 이렇게 녹화 지금 되고 있고. 자, 우리 뼈랑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죠, 그죠? 자, 보시면 이 글의 주제는 에펠탑의 구조적 설계 원리랑 인체의 뼈 사이의 유사성이다. 미리 얘기하면 이제 프랙탈 구조였죠, 프랙탈 구조. 왜 우리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뭐 그림을 못 그리는데 막 눈꽃송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막 아니 눈꽃송이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눈꽃송이로 확대해서 보면 또 작은 막 눈꽃송이가 되게 많고 이 프랙탈 구조죠. 그죠? 그걸 이제 hierarchical structure이라고도 표현했었죠. 그래서는 자, 글은 에펠탑의 경제적 구조적 효율성. 그걸 이제 이 사람은 경제적 구조적 효율성을 미적 가치로 여겼죠, 이 사람은. 그죠? 그리고 인체뼈의 구조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비판이 있었죠. 에펠탑이 처음 건설될 때 비판받았던 이유는 안 이쁘다는 거지. 안 이쁘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해골 같다. 뼈다귀였나요? 뼈다귀 좀 보고 싶네.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에펠의 미적 철학은 뭐였어요? 효율성이랑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미적 가치를 창출했다. 자, 이거 왜 가벼워? 되게 높이에 비해서 가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자재로 최대한의 강도를 유지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약간 뼈 같은 구조, 뼈. 인간의 뼈의 원리를 차용한 거죠. 똑같은 게 뭐 있었어요? 뭐 대나무도 있었죠, 그죠? 똑같은 거는 대나무도 있었습니다. 뼈랑 뭐 대나무랑 이런 구조가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에펠탑이 완성됐을 때 요금은 뭐냐면 그 예술 비평가들이 were not quite as glowing 열렬하게 그렇게 칭찬을 하진 않았다는 거지. 그들의 칭찬에 그렇게 열렬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굴욕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다 안 좋은 표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평이 안 좋았어. 예, 평점으로 치면 한 1점대? 되게 안 좋았죠. 다 안 좋은 단어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봤더니 But to contemporary critics, it was a monstrosity. 되게 진짜 못생겼다. 괴물 같은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진짜 못생긴 거였다. 당시 비평가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에펠탑. 자, 근데 요건 중요하죠. 그의 이제 미적 기준이 뭐였냐? 미적 기준이 뭐였냐면 첫 번째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 경제성. 네, 경제성이
있는 게 곧 아름다움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구조적 효율성. 이게 곧 아름다움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달성했냐? 굉장한 힘. 근데 뭘로? 최소한의 재료로 굉장한 힘을 달성하면서. 됐죠? 그게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이제. 그거 자체가 뭐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술로서 인식을 했다. 에펠에게는 구조적 효율성과 강한 힘이 미의 개념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이뤘냐? 약간 조화에 숨겨진 규칙이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 그 조화에 숨겨진 규칙 보다 보면은 일단 그 재료가 미니멈이에요. 재료를 많이 쓰지 않았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관이 약간 이 뼈다귀처럼 보였을 거예요. 뼈다귀처럼. 뭐가 비어 있으니까. 재료를 많이 안 썼으니까. 숭숭 비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그 똑같은 규칙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뼈, 우리들의 뼈가 그것에 가볍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그 원리와 똑같이 사용이 됐다 이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뭐냐? 뭐 누군가가 철탑에 모든 철을 녹여서 단단한 공을 만들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이 얼마나 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철탑에 공을 녹였다는 소리는 단단하게 이제 뭉쳤는데 그렇게 다 뭉쳐놓고 보면 별로 안 크다. 즉 들어간 재료가 별로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에펠탑의 모든 철을 녹이면 그 공의 직격은 12m, 즉 40피트 미만이다. 높이에 비해서 그거를 땡땡하게 이렇게 뭉쳐놓으면은 사실상 별로 재료가 많이 안 쓰였다. 즉, 그래서 가볍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에펠탑이 가볍다는 이제 비유적 표현인 거죠. 사실 비유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설명을 해준 거죠, 설명. 이만큼 가볍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했던 건 이제 공 같은 거에 이제 비유를 했으니까. 설명의 방식이 약간 비유적 표현이긴 했죠. 자, 그러면 so how did Eiffel, 에펠이 아니라 이제 아이펠이라고 할 거예요. 원어민들은 아이펠 design a structure 어떻게 만들었냐 그런 거를요. 어떻게 그런 요소들을 다 견딜 만큼의 그렇지만 또 가벼운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만큼 가벼운 그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었냐 봤더니 그거는 이제 뼈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By studying our bones, 우리의 뼈를 연구함으로써 we can discover,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Some of the same principles. 똑같은 어떤 원리들을, 근데 어떤 원리들이냐? 아이플이 사용했던, in 어디에? designing this tower. 그의 타워를 디자인하는 데 사용했던 그런 똑같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라는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가 여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이제 비유할 수 있다. 대조할 수 있다? 아닌데 대조는 또 좀 말이 이상하고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면 딱 좋지? 인간의 신체와 자연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약간 아쉬운데 표현이. 네, 어쨌든 이 표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근데 영감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형태 속의 또 다른 형태, 이게 이제, 어, 펼탈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쭉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뼈를 파고 보다면은 이제 어떤 물질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또 이제 뭐 확대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확대해보는 거지, 계속. 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fractal SQL 계속 파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확대해보고 계속 확대해보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해보면, self-similar as you keep zooming in. 네가 계속 그러니까 가까이 보면 볼수록 지 스스로와 비슷한 형태가 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structural hierarchy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프랙탈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뭐를 해줘? 이게 뭐를 줘? 이 구조가? 우리의 뼈를 주는데 걔네들의 가볍지만 강한 요거를 주는 거지. 이 structural hierarchy가 요거를 준다고. 이거 내가 필기로 표시를 교재에다가도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해놨지? 그러니까 이거 수업을 보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배속을 해서 보든. 근데 기본적으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죠. 이제 자연 속에서 프랙탈 구조가 활용된 예시는 이제 대나무도 이제 자르고 쪼개고 계속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게 똑같이 계속 나오는 프랙탈 구조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structural hierarchy가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대나무와 뼈는 구조적 계층성, 즉 프랙탈 구조죠. 자연에서 활용된 예시다. 네, 이렇게 쭉쭉쭉 또 보시고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요. 계속 similar process 또 똑같은 얘기 다 파면 팔수록 계속 비슷한 구조가 나온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아니, 이렇게 높은데 에펠탑이 그냥 이렇게 에펠탑이라고 치고 이게 어떻게 안 넘어지냐 바람에 의해서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걔가 뭐를 견뎌야 되냐? 상당한 이 toppling force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 넘어뜨리는 힘을 전문 용어로 아니, 전복력이라고 해서 전복력. 전복을 먹으면 힘이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넘어뜨리는 그런 힘인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필기에도 여기다가도 제가 표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냈냐? 이 경사의 곡선, 경사의 곡선으로 이겨낸 겁니다. 커브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슬로피 커브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를 해놨어야 되는데 또 못 해놨네. 왜 그랬지? 자, 그래서 그게 원리가 뭐냐? 원리는 뭐냐면 힘이 자, transferring the force 힘을 옮기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작용하면 안 되는 원리로부터 어디로? 네가 그 힘이 작용했으면 하는 곳으로 옮기는 그런 원리다. 뭐가? 이 슬로핑 커브가 이런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게 바람을 견뎌내는 핵심 원리고요. 이 원리는 이제 슬로핑 커브에서 나왔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나 봤더니 the combined force of the wind 그 바람의 합쳐진 힘이랑 그리고 타워의 own weight 에펠탑에 이제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flow down 아래로 내려간대요. The legs of the tower 다리에 이제 다리에다가 그래서 all the way down to 그 끝까지 내려가서 어디에? To the strong foundation 이 지면이라든지 얘가 딛고 있는 이 기초 있잖아. 일로 다 내려가 버린다는 거야, 이게 힘이. 그러니까 오히려 일로 내려가니까 이게 여기가 되게 지지가 잘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났다? 슬로핑 커브에서 일어났다. 이게 시초다. 자, 그래서 또 나오죠, 그죠? Curvature of the mountain. monument. 그래서 이게 곡선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다가 찍 하나 이 밑줄만 그어놨네. 여러분들 꼭 이거 보시길. 자,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힘이랑 아름다움을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크레인의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프랙탈 구조에 대한 예시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어디 있어? 자연은 해석만 맞는데, 그쵸? 자연이 강화시키고 있었다는 거지. That nature, 그 자연이 was strengthening the bone. 뼈를 이제 강화시켰다는 거죠. Precisely the manner. 더 똑같은, 정확히 똑같은 매너로, 방향으로. 어떤 거랑? Strength was required. 그 뼈가, 아니 이제 뼈란다. 그 힘이 필요로 했던 만큼 방향에 맞춰가지고 강화를 하고 있었고, and he is said to have cried out, "That's my crane." 아, 이게 내 크레인이다. 즉 뼈를 보고 뼈의 그 구조를 보고 아, 이거 내 크레인이다. 여기다 적용해야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별 내용 없습니다. 여기 아래는 쭉 여기 뒤에는 알아서들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펠타워 2번 같이 볼게요. In what way does the Eiffel Tower's design demonstrate economy and structural efficiency? 자, 어떤 방식으로 이 경제성이랑 그 구조적 효과를 어, 입증을 했냐라고 했죠, 그죠? 어떤 방식이 있어요? 당연히 최소의 재료로 그 거대한 높이를 지탱하는 거. 그걸로 이제 입증을 했겠죠, 그죠? 재료는 최소로 하고, 재료는 최소로 하고, 그다음에 무게는 최대로 견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3번. According to the text. 자료에 의하면 어떤 컨셉이 비교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between 뭐랑 뭐 사이에 에펠타워랑 스켈레톤 하이라이트. 자, 그래서 에펠타워랑 스켈레톤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냐 보시면 관계적이죠. object weight and its height. 그거의 무게와 그거의 무게와 그거의 height. 그게 관계가 어때요? 무게는 되게 낮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되게 높죠. 그죠? 이게 이제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경제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도대체 이 스폰지본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 비유가. 그 에펠타워의 이제 내부가 스폰지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뼈를 이제 계속 보면 이게 너무 작다. 뼈를 계속 이게 뼈가 이제 계속 이제 같은 구조로 나간다. 즉, 펼탈 구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structural hierarchy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보시면 it shows that the tower 타워한테 보여주는데 뼈같이 이런 것들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지. Internal cross bracing for strength without adding excessive weight. 무게를 더 많이 주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내부 그러니까 에펠타워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막 이게 이제 프랙탈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이 문이 있잖아요, 에펠타워가 막 이렇게. 이게 이제 프랙탈 구조라는 거지, 뼈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8번도 보시면 자, 그래서 무슨 연관이 있냐? 에펠타워랑 그리고 스트럭처럴 하이라키의 이, 이 원리랑 뭔 연관이 있냐라고 했죠, 그죠? 당연히 얘가 이렇게 연관을 줬죠. 보시면 타워 스트럭처 비커스 했는데 더 강력해졌지. 네가 거기 뭐야? 주민 즉 계속 파고 팔수록 지금 이 결국에 이 A 얘기도 스트럭처럴 하이라키나 아니면은 프랙탈이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번. 이 쿨만의 연구가 이 뼈에 대한 게, 크레인이랑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똑같은 거죠. 이 뼈의 그 내부적 구조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크레인 디자인의 어떤 강도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뼈에서 차용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뻔한 내용입니다.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많아, 문제가. 자, 그래서, traditional monument 디자인. 옛날에 그 고전적인 거랑 에펠타워랑 어떻게 다르냐.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에펠타워는 exposing, 노출했다라는 거죠. 그쵸? internal structure. 그 내부 구조를 뭐 하다기보다는, 그걸 숨기기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에펠탑이 굉장히 많이 까였죠. 안 이쁘다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 이 에펠타워의 스트럭처럴 디자인에 이거 문제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 컴프레션이랑 텐션 포스 이 힘들이 왜 이제 중요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왜냐면 이 힘들이 밸런스를 맞춰줬다는 거지. 그 무게랑 그리고 공기 저항, 바람 저항에 이제 무게를 맞춰줬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됐다? 이거의 시초는 뭐다? 이 곡선이었다는, 커브였다는 거죠, 커브. 그죠? 그리고 그 커브가 어떻게 해줬다는 거야? 이게 에펠타워가 이렇게 있으면 힘이 이 아래로 더 받쳐주게, 이 아래로 실릴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자, 14번 보시면, structural optimization, 이 구조적인 어떤 이 최적화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은, 대나무죠, 그쵸? 그거의 가벼운 무게의 스트럭처랑 똑같다는 거죠. 그 비율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쵸? 겁나 많네. 물론 내가 넣은 거지만 겁나 많네요. 자, in what ways does the curved shape 되게 중요하죠, 그쵸? 이게 뭐를 해준 거야? 이게 이 방향이 wind forces downward. 아까 전에도 그림을 그렸잖아. 이 방향이 바람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줬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뜨리려는 toppling forces. 아까 전에 이거 뭐였지? 전폭력, 그렇죠. 그거랑 밸런스가 맞춰준 거지. 이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힘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에펠타워가 어떻게 이제 숨겨진 그, 조화의 룸과 잘 맞냐, 조화의 규칙과 잘 맞냐, 이거죠, 그죠? 네, 뭐, 이거 뭐 그냥 되게 좋은 얘기죠, 그죠? 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답형도 몇 개만 보면, 자, 5번이 첫 문제인가요? 아니죠. 3번이 첫 문제죠. 자, 나오네요. 제가 주요 그 정답의 키 부분에다가 미리 밑줄을 그어놨는데, 최소의 양으로 맥시멈의 스트렝스,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뭡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 efficiency를 얘기했죠. 효율성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보시면 5번은 제가 왜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냐면 이 balance, strength and lightness 이거 밸런스를 맞춘 게 어떻게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이어라키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프랙탈 구조로 맞출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스펠링이 hierarchical. 네, 요걸로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9번은 제가 이거 왜 체크해놨냐면, 이거 문제가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정답이 근데 이게 적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게 9번이 이게 정답이 본스 여기에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거 안 지웠어요, 이거를.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발췌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여기 흰색 표시로 그러니까 그 한글에서 글자를 흰색 처리해놔가지고 빈칸처럼 만드는 건데 까먹었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world around us라는 게 이미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이 환경이 이제 nature,
이미 우리가 네이처에 있는 그런 컨셉을 따온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알버트 메모리얼은 그냥 다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하진 않고 그냥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는다는 게그 주요 글을 요약된 본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 알버트 메모리얼이가 사람이죠, 그쵸? 여왕의 남편이었죠, 그죠? 왕자였죠, 왕자? 어디 있어? 이 기념비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성취를 기념하고 특히 이제 예술, 과학, 도덕적 가치에 대한 열정을 표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였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버트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빅토리아 시대의 상징적 건축물 중에 하나다. 그래서 Great Exhibition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 뭐야 팜플렛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카탈로그를 들고 있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기념비의 부조. 네, 이것도 다 그냥 한 번씩 보면 되는 건데 거의 암기인데 중요한 키워드들로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술에 대한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상징하는 대륙 조각상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게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세계적 영향력, 네, 빅토리아 시대 이걸 영향력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과학을 상징하는 것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빅토리아 시대의 기술적 성취를 기념합니다. 또 알버트의 또 이제 문화적 열정을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캐노피, 네, 캐노피에 관한 거죠, 그렇죠? 캐노피. 마찬가지로 덕목과 천사 동상은 뭐를 의미하냐? 빅토리아 시대예요.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가치를 또 상징합니다. 네, 요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로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뭐야, 한 번에 쭉 땡겼네. 신기반기. 자, 볼게요. 1번에 What is the main significance of Prince Albert's role? 알버트 왕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했더니 이제 그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쵸? 문화적, 그리고 과학적 발달.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적이랑 과학적 발달. 이게 중요했다 이거죠. 자, 알레그리콜 스컵처스가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의인화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쵸? 이게 빅토리안 밸류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그것들이 이제 축하를 해줬는데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industrial progress 기술적 그리고 산업적 진보를 이제 축하를 해준 거였죠. 그다음에 7번. 자, 이 미덕의 컨셉이라는 게 어떻게 눈에 띄게 디스플레이 보여줬냐는 거죠. 그렇죠? 이 메모리얼에서. 그래서 보시면 가장 이제 그 동상의 구조의 그 높은 섹션에 위치했다는 거죠. 모랄 벌추스가. 그걸 표현하는 조각이 가장 위에 있었다. 그래서 미덕이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단답형도 마지막으로 체크해놓은 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메모리얼이 기념비가 프린스 알버트의 성과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어디에 대한 이제 공헌이냐? 예술이랑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알버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코메모레이시라고 합니다.
moderate. 그다음에 이것도 나오죠, 그죠? 이게 symbolize라고 돼 있고 symbolic interpretation of symbolism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당연히 allegorical인 거죠, 그죠? 비유적인 표현, 의인화 시켜가지고 얘기했었죠, 그죠? allegorical, allegorical, 이게 정답이 되겠죠. 이거 의인화도 있냐? 아까 전에 단어가 이제 personification인가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 요약문에는 없네요. 예,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험 전까지 다 한번 훑어봤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헤파토드인들 나오는 그 스토리 있었잖아요. 그거는 일단 설명을 좀 잘 참고해서 문제를 푸는 게 서술형을 푼다든지 그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당연히 언제든 질문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